갑종 근로소득세, 보통 갑근세라고 많이 줄여서 부르고 있죠. 다른 사람에게 고용이 돼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 근로소득세를 내게 되는데요. 노동과 관련 있는 급여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근로소득세에는 이 갑종과 을종이 있죠. 그래서 을종의 경우에는 외국 기관이나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 미군은 제외라고 하대요. 그리고 이제 또는 국외에 국 외에 있는 외국인이나 외국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 이런 것들에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을종을 제외하고는 이제 갑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이 노동을 제공하고 받은 봉급, 또 급료, 보수 세비,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그리고 두 번째로 법인의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그리고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또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소득에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자가 이 노동으로부터 소득을 얻은 경우 이 갑근세를 이제 부담하게 되는 거죠. 사용자와 노동자가 있다라고 합시다. 이렇게 사용자는 이렇게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노동자는 자기가 받은 임금에서 소득세를 떼서 이걸 세금 징수기관에 납부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이 100명의 노동자가 있으면 100번을 징수해야 하니까 업무가 참 번거롭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징수율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생각해낸 게 이 사용자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갑근세를 이제 미리 떼서 이 세금 징수기관에 납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납부한 액수만큼 전체 임금에서 공제를 하고 이 노동자에게 남은 임금을 지급하는 건데요. 네, 이런 시스템을 우리 원천징수라고 하죠. 그런데 사용자가 원천징수를 위해 임금에서 공제하는 금액 있죠. 그러니까 사용자가 원천징수에서 세무서에 납부한 그 금액, 이것도 노동자의 임금에 해당합니다. 우리 이제 과제 문제로 제시된 게 갑종 근로소득세를 징수한다라는 그 사실만으로 이 사용자가 지급하는 금전을 임금이라고 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였죠. 그러면 이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사람의 당사자가 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한쪽 당사자는 일을 해주고 다른 쪽 당사자는 그 일에 대한 대가로 돈을 지급한다라고 하죠. 보통 이게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받는 관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보수를 지급하는 당사자가 갑종 근로소득세를 미리 급여에서 공제를 해서 납부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에서 다른 쪽 당사자가 지급받는 이 돈이 임금에 해당하냐 라는 문제인 거죠. 이 말을 좀 다른 말로 하자면요, 급여를 지급받는 이 당사자가 노동자냐 라는 문제와도 같은 건데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말로 또 표현을 하자면 이 두 명의 당사자 사이의 관계가 노동관계에 해당하느냐 라는 문제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이 문제는 이들의 관계가 노동관계로서 사용자와 노동자에 해당하고, 그리고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이 임금이냐라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문제가 그러니까 도대체 왜 문제가 되는 걸까요?
네, 결국에는 노동관계가 뭐냐라는 문제가 되어버리는데요. 이 노동관계에 대해서 제가 이 노동관계는 법률관계이고 또 계약관계이고 그리고 계급관계다라고 참 간단하게 설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 노동관계는 결국에 노동법이 적용되는 관계, 다시 말해서 노동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관계라고 할 수가 있어요. 노동법은 당연히 이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들이 이 약자적인 지위에 있기 때문에 이 근대 시민법 원칙들이 이 관철되었을 때, 그러니까 이 노동관계에 근대 시민법 원칙을 관철시켰을 때 초래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결과로부터 이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동법이 적용되는 노동관계냐 아니면 일반 시민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관계냐 하는 문제가 참 중요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노동자임에도 이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거나 또는 노동자가 아닌데도 이 노동법에 의해서 과보호를 받게 된다면 이거는 참 불합리하고 또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런 걸 예방하려면 이 노동법에 의해 규율되는 노동관계냐 또는 아니냐, 또 그 사람이 노동자냐 아니냐, 그가 받는 급여가 임금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들이 참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우리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 정한 임금 지급의 원칙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데요. 우리가 살펴봤죠. 그래서 임금 지급 원칙에 따라 지급을 해야 되는데 노동관계가 아니라면, 그렇죠?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서 두 당사자가 보수를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 좀 자유롭게 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1년에 한 번씩 지급을 해도 되고 또 바로 지급하지 않고 한 100년 후에 지급하기로 정할 수도 있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100% 다 현물로 지급할 수도 있게 되겠죠. 하지만 임금의 경우에는 이렇게 지급할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어떻게 판단을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다른 얘기 같은데요. 사과는 무슨 색일까요? 보통 이런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의 한 90%쯤은 이 빨간색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물론 나머지 10%가 다른 색깔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10%는 이게 무슨 의도로 이런 질문을 할까라고 해서 답변을 망설이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과가 빨간색이라고 답변을 합니다. 뭐 그렇지만 이 파란색 사과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 사과는 빨간색 사과도 있고 뭐 파란색 사과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과의 색이 무슨 색이냐 이렇게 묻는 거 있잖아요. 그게 무슨 빨간 사과 줄까 파란 사과 줄까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닌 거죠. 근데 전에 그런 광고가 있었는데요. 어떤 학생의 아빠랑 또 이제 담임 선생님이 서로 상담을 하는데 담임 선생님이 학생이 자꾸 이 바나나가 흰색이라고 한다 라고 하니까 아빠가 바나나는 흰색입니다 라고 이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이 아니죠 아버님, 바나나는 노란색입니다, 노란색이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아빠랑 아이가 바나나는 흰색이다 라고 하는 뭐 그런 광고가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바나나는 노란색일까요? 아니면 흰색일까요?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그럼 사과는 무슨 색깔일까요? 자, 사과는 빨간색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사과는 흰색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과를 하얀색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물론 이제 사과가 어떻게 하얀색이 되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봅시다. 이 사과를 빨간색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과의 겉을 보고 판단한 것이고요. 또 사과가 흰색이라고 대답한 사람은 이 사과의 속을 보고 판단한 것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사과의 껍데기는 깎아버리고 사실상 속 알맹이를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과의 겉을 보고 판단한다 라는 거는 결국에 형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 사과의 속을 보고 판단하는 것은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세상 일이나 어떤 사물에는 겉과 속 또는 형식과 실질, 또 겉껍데기인 이 외형과 또 속 알맹이인 내용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이 겉과 속, 형식과 실질, 또 외형과 내용, 이런 것들 중에 중요한 게 뭘까요? 그러니까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질문을 그럼 조금 바꿔서 무엇을 우리가 중시해야 할까요? 자, 형식과 실질이 서로 같을 때는 이게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겉과 속이 같다면 문제가 될 게 없잖아요. 항상 문제가 되는 건 이 겉과 속이 서로 다를 때죠. 보통 이제 우리가 표리부동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형식과 실질이 서로 다를 때가 항상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형식과 실질이 다를 때는 형식과 실질 중에 무엇에 따라서 그러니까 무엇에 따라야 할까요? 아마 여러분들의 대부분은 형식이 아니라 실질을 따라야 한다 라고 이렇게 대답할 것 같은데요. 정말 그럴까요? 자, 이렇게 세 사람이 있다라고 합시다. 보통 갑, 을, 병, 정 뭐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니까 우리도 갑, 을, 병 이렇게 이제 부르기로 하죠.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지금 이제 부동산 거래를 한다라고 이제 가정을 해봐요. 자, 갑은 이 부동산 등기부상에 소유권자로 등기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소유권 등기 명의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사람 이름으로 지금 부동산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갑의 명의로. 그리고 이제 을은 등기부에 등기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실상 이 부동산의 소유권자예요. 그러니까 실제 주인인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 소유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병은 이 부동산을 거래하려고, 그러니까 부동산을 사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바로 이 병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갑과 을 중에 어느 누구와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을까요? 이 부동산 등기부상에 등기 명의자, 그러니까 소유권자로 등기되어 있는 갑일까요? 아니면 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을일까요? 제가 수업을 하면서 이런 질문을 하면 학생들의 한 80에서 90%쯤이 이 등기 명의인인 갑과 계약을 해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요. 물론 일반 시민들의 대답도 거의 비슷합니다. 대부분 이 등기부상의 소유권 명의자와, 그러니까 소유권으로 등기되어 있는 그 사람과 계약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말입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들의 대다수가 그렇게 이제 답변을 했어요. 겉과 속이 다를 때, 형식과 실질이 다를 때,
그죠? 겉과 속이 다를 때, 형식과 실질이 다를 때는 실질을 따라야 한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었다는 그 사실을 한번 이제 떠올려 보도록 합시다. 그렇죠? 여러분들의 생각 자체가 지금 겉과 속이 달라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관성이 없는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겉과 속이 달라지는 것, 그러니까 형식과 실질이 서로 달라지는 건 아주 흔하게 발생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형식과 실질이 서로 다른 게 뭐 윤리적으로나 법적으로 뭐 꼭 비난받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그러니까 어느 쪽을 중시해야 되느냐. 다시 말해서 부동산 등기부를 믿고, 네? 등기부에 기재된 사항을 믿고 매매 계약을 체결한 사람, 그러니까 갑과 거래한 사람이겠죠. 이런 사람과 네, 부동산의 이 실질적 소유자인 을과 거래한 사람 중에 누가 이 부동산을 취득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만약에 갑과 거래한 사람이 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면 이거는 형식을 중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반대로 을과 거래한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한다면 이거는 실질을 중시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질과 형식 중에 어느 것을 중시해야 하느냐 하는 물음에 이렇게 접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러한 질문은 결국에 정책적 판단을 요구하는 질문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와 상대방이 있다라고 합시다. 그리고 이 나와 상대방은 어떤 거래를 하겠죠. 뭐 매매 계약이면 매매 계약, 뭐 임대차 계약이면 임대차 계약과 같은 그런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요. 상대방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와 계약을 하게 된 거는 나를 신뢰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믿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형식적인 측면,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겠죠. 그래서 이것을 외형 또는 외관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외형적인 측면과 또 실질적인 측면이 있는데요. 상대방이 나를 신뢰하게 된 거는 나의 속마음이 아니라 나의 겉모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밖에서 볼 때 알 수 있는 거는 내가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지 내 속에 들어있는 그 속마음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속마음은 그건 내가 아니면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계약을 통해서 상대방과 어떤 거래를 할 때 그 거래의 대상이 되는 권리도 실질적인 측면과 형식적인 측면이 있는데요. 나와 거래하는 상대방은 겉에서 볼 수 있는 이 권리의 형식적인 측면을 좀 신뢰하고 거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권리의 실질을 중요시한다. 그러니까 어떤 권리의 실질을 중시한다라는 건 결국 이 거래 관계에서 그러니까 본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권리의 실질은 지금 내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에 따르겠다라는 건요. 결국은 그것을 지배하는 나를 보호해 주겠다라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권리의 실질이란 게 사실상 지금 나의 지배하에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실질을 중시한다라는 건 나를 보호해 준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반대로 이 형식을 중요시한다. 이거는요. 그러니까 외형,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이러한 외형 또는 외관이라고 하는데 이 외관을 중시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내가 아니라 결국에는 그러한 겉모양을 보고 그거를 신뢰해서 나랑 거래를 한
나랑 거래를 한 그 상대방을 보호해 주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또 이 나와 거래한 상대방을 보호하겠다라는 건 결국에 이 거래, 나와 그 상대방 사이의 이 거래 그 자체를 보호하겠다라는 의미도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 상대방 사이의 거래에서 또 그 거래에서 파생된 제3자의 거래가 있다면 당연히 이러한 사람들은 법이 보호할 필요성이 더 커지겠죠. 자, 이런 경우에 형식을 중요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과 형식 중에 어느 것은 중요하고 또 어느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이고 어떠한 내용의 거래이냐, 또 거래의 대상이 되는 권리가 어떠한 종류의 권리냐,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게 실질에 따를 것이냐 아니면 형식에 따를 것이냐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본다면 민사관계에서는요, 대체로 이 실질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전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형식을 또 상당히 중요시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이 실질을 중요시하는 그런 좀 어떤 경향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뭐 이제 일반적 민사거래에서 실질을 좀 중요시하는데 형식을 또 중요시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 상사거래 있죠. 그러니까 상거래죠, 상거래. 상인들 사이의 거래 또는 어떤 회사 간의 거래 뭐 이런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는 이 실질보다는 형식을 더 중요시할 때가 많습니다. 이거는요, 이 상거래가 어떤 권리의 실질보다는 그러니까 실질적 권리가 뭐냐 이거보다는 이 거래의 안전성, 그러니까 또 거래의 신속성 이런 것들을 또 중요시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거래의 안전, 거래의 신속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 실질보다는 형식, 그러니까 외형이죠. 이런 것들을 상당히 중요시하는 그런 경향이 또 있습니다. 일반적인 이제 민사거래, 일반적인 상사거래가 이렇게 실질과 형식을 서로 이제 각각 중요시하는 그런 경향들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다고 물론 이제 민사거래의 전부가 다 실질을 중요시하고 상사거래의 전부가 다 형식을 중요시한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요. 대체로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노동관계에서는 어떨까요? 자, 이게 노동관계죠. 그래서 노동자가 노동을 제공하고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관계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노동법이라는 어떤 새로운 법 영역이, 그러니까 이제 근대 시민법에서 봤을 때는 진짜 새로운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법이 이 노동관계를 규율하고 또 간섭하는 이유는 결국에 일반적인 민사관계처럼 당사자의 어떤 자유로운 판단에만 맡겨 놓았을 때 이게 자칫하면 어떤 전근대적인, 그러니까 예속적 노동관계가 부활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은 자유민의 신분인데 이게 자유민의 신분이지만 사실상 노예처럼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 노동자에게 이 강제 노동이 강요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 노동법에 여러 가지 강행 규정들을 두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가 있는데요. 다른 말로 하자면 이 실질적인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또 실체적 권리 관계라든가 실체적 진실 뭐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로기준법에서 임금이 뭐냐, 또 노동자가 뭐냐, 뭐 노동계약이 뭐냐, 뭐 이런 것들을 정의할 때 정의 규정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명칭이나 형식에 상관없이 이런 문구가 꼭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명칭이나 형식에 상관없다
라는데, 그럼 이 명칭이나 형식에 상관없다라는 게, 그러니까 무엇을 의미하느냐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 형식과 실질이 서로 다를 때, 그렇죠? 네, 이것을, 그러니까 형식과 실질이 서로 충돌할 때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형식과 실질이 서로 충돌할 때, 뭐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 형식보다는 실질에 따르겠다라는 것을 좀 의미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계약의 형식, 명칭, 뭐 이런 게 어찌 됐든 간에 이 관계의 어떤 실질적인 내용을 봤을 때 그게 노동관계라면 그게 노동관계로 판단하겠다. 그 사람이 실질적 관계에서 노동자로 판단된다면 노동자다 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에 비추어서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봤던 게 이 갑종 근로소득세가 원천 징수된다는 사실, 그 사실 하나만으로 그 급여를 임금이라고 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였잖아요. 바로 이제 갑근세가 원천 징수된다는 그 사실은, 그 사실 하나는 그건 형식적인 거에 불과하다는 거죠. 갑종 근로소득세가 원천 징수된다는 사실이 이 노동관계냐 아니냐, 또는 노동자냐 아니냐, 그리고 임금이냐 아니냐, 뭐 이런 거 판단할 때는요, 이게 사실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갑종 근로소득세를 원천 징수한다는 사실은 노동관계, 뭐 노동자, 임금, 뭐 이런 거 인지 아닌지 그거를 판단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요소의 하나예요. 그렇지만 이 사실 하나만으로, 네, 이 갑근세 원천징수 사실 하나, 그거 하나만으로 노동관계다, 노동자다, 임금이다, 이렇게 섣부르게 판단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말고도 또 여러 가지 사실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찰을 해서 판단을 해야 어떤 실질적인 내용에서 이게 노동관계냐 아니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노동법이 노동자를 보호하고 또 노동관계를 규율하기 위해서는 이 형식적인 측면이 아니라 실질적인 측면을 중시해야 되기 때문에, 또 그런 실질적인 측면을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갑종 근로소득세가 원천 징수된다라는 그 하나의 사실만으로 곧바로 그 관계가 노동관계다, 또 그 사람이 노동자다, 그리고 그 급여가 임금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바로 실질적인 노동자를 보호하고 그리고 노동자의 어떤 실질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